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9번째 주제인데요. 드디어 근현대사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와 개항이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편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근현대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테마는요, 선비와 사무라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두 인물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선비라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 사무라이라는 이런 모습. 근데 사무라이는 우리나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쪽인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자,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이 앞서 봤었던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겠죠?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기대승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 두 사람은 앞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었어요. 퇴계 이황의 그 성리학 사상, 이 사상에 대해서 기대승이 반박해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봤었고, 이를 우리가 사단칠정 논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나이를 보세요. 1501년생, 1527년생, 무려 26살 차이예요. 당대 학자였던 이황에게 반박을 했던 사람이 정말 어린 후배였었던 거죠. 아들뻘이잖아요. 예, 당시 기준은 아들뻘도 넘어요. 그래, 굉장히 어린 후배가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반박을 한 거예요. 이황이 뭐라 그랬을까? 일단 기대승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궁구해보고자 끝내 부합하지 않는 곳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부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황이 이 얘기를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그대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습니다. 어린 후배가 자신의 사상을 반박을 했지만 이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대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그래서 좀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황은 다시 얘기합니다. 견문이 좁은 제가 박식한 그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 아닙니까? 예. 당대의 대학자이자 훨씬 나이가 많은 이황, 이분께서 후배가 반박하는데 결국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사단칠정 논쟁에서 나오는 이들의 태도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반박도 하고, 그리고 이 반박에 대해서 수용도 하고 하는 이런 학문적인 비판이라는, 토론과 비판이라는 게 상당히 건전하게 뿌리를 받고 있었구나. 선비의 문화였었던 거예요. 학자들의 문화가 이런 거지요. 학자들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신념이나 그 이론에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랬는지요. 전쟁에서 우리는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이따가 볼 1871년에 벌어진, 미국이 침파해 벌어진 신미양요라는 전투입니다. 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맹렬히 싸웠는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무기 체계가 딸려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이런 전투였었다. 우리 측은 전멸하고 미군은 거의 그냥 몇 명 다치는 정도, 요 정도로 그냥 끝나요. 이건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전투였었어요. 자, 근데 당시 여기 전쟁에 참전했었던 미국인 병사가 남긴 증언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 보자. 적군은 패배가 당연한데도 단 한 명의 탈영분도 없다. 칼과 창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서 막 저항을 한대. 처참하고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도 끝까지 저항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조금 약간 삐딱하게 보면은 정말 어리석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끝끝내 저항을 하는구나. 그래. 우리의 어찌 보면은 그 민족의 DNA 같은 게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반박해도 그래 환영이다. 하지만 나보다 강자가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도 끝끝내 저항을 한다라는 이런 저항 정신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DNA에 강하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옆나라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포스터는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중에 일본에서 병사들 지원해라 라는 것을 독려하는 포스터이기도 합니다. 일본군인데요, 밑에 보니까 미국이랑 영국 적군이었구나. 짓밟자, 우리가 승리하자. 결국 어떻게 되었나? 일본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원자탄을 2방 빵빵 맞고 결국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뒤에 일제강점기에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이 맹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원자탄을 맞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항복 조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 장면이에요. 항복 조인식인데요. 미국, 일본이거든요. 자, 미국의 대표가 일본인들을 만나고 일본 땅에 어찌됐건 간에 가야 되는데 두려웠던 거야. 얼마나 또 저항을 할까, 애들이. 근데 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일본을 당분간 미군정이 통치를 할 건데 그 증언이 있습니다. 항복 조인식 이후에 이제 증언인데요. 자, 극동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남긴 글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화하고 신사적이었다. 진짜 크게 저항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온화했었던 거예요. 왜? 너무 큰 강자다라고 느꼈었던 거죠. 참교육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와 일본의 이런 민족성이 좀 다르구나. 일본 같은 경우는 무사정신이 좀 강해요. 그래서 강한 힘을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가 꿇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무라이 정신이 좀 강했나 보다. 우리는 선비 정신, 비판이 가능하다 라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측면이 좀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좀 반대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선비와 사무라이의 차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근현대사 시작 부분에 우리와 일본의 경로가 달라요. 굉장히 강력해 보였었던 서양을 맞이하는 태도가 시작 부분이 좀 다를 겁니다. 우리와 일본은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근현대사라는 이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현대사가 뭐냐 이거죠. 근현대사가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해보고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현대사, 이 근자라는 게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근거리 할 때 근이에요. 현대사, 지금이죠. 지금과 요 근처, 여기와 가까운 시기라는 뜻이에요. 지금과 가까운 시기, 그래. 그럼 시기적으로 뭐 지금 좀 멀지 않은 시기구나. 그래, 이렇게 알겠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지금과 가깝다라는 게 기준이 뭐냐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과 유사한 모습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과 유사하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당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치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나라를 통치하는 주인은 누구인가요? 국민이죠. 그렇죠? 옛날엔 아니었어. 주인은 누구야? 왕이에요. 이게 바뀐 패러다임의 그 철학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서구권에서 이제 근대 민주주의라는 게 꽃피우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우리도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운동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지금 기준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왕조사회 기준으로는 어찌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야. 왕이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주인이 백성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거죠. 그죠? 요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이 세상의 중심이다. 즉,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안 되는데요. 돈이 정말 많으면 되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
신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안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본,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되는 평등사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자본주의를 서구권에서 만들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는데 이들이 아시아보다는 먼저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원료를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약탈을 위한 침략적인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고 아시아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기, 그 시작을 근현대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처음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흥선대원군? 자,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근현대사 얘기를 하기 바로 전 시기가 뭐냐? 세도정치예요. 세도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이라는 3대 60여 년간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뭔가 좀 잘못된 정치 행태, 이것을 우리가 세도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왕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왕은요, 이러고 있었어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왕. 왕은 권력이 없었어요. 왕은 그냥 이름뿐인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자, 이 세도정치 시기 때 마지막 왕이 철종이라는 왕이고요. 이 철종은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찾은 거예요. 잊혀진 왕족을 찾자. 찾아냈어. 이전부터 조금 주목받았었던 사람인데,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세도 가문 중에서 풍량조씨, 조대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쪽 집안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은 뭔가 좀 자기를 위한 정치하면 어떡하지? 우리 권력 뺏기면 어떡하지라고 가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하냐? 저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내 아들이 있다. 아들이 미성년자예요. 우리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수렴청정을 하시라. 그러면 풍량조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를 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좀 뭔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들이 왕인데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는 왕이 아니에요. 조선 왕조 이래 유일무이한 사례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로서 원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수렴청정으로서 외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과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이제 권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외척들이. 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은요, 그러면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면서 뭐 할 거예요? 세도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인물들을 다 축출하겠죠. 그래, 세도 가문 축출이다. 왜? 뭐 하고 싶은데? 조선 왕조를 제대로 좀 개혁을 하자. 너무 난장판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세도정 시기 때는 소수 가문들이 이건 뭐 이씨의 조선인지 뭐 김씨의 조선인지 조씨의 조선인지 너무 이상하다 이거지. 세도 가문들 이들을 축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는 개혁이다. 이전 정조 때 했었던 개혁처럼, 이전 조선 초 태종 때 했었던 개혁처럼, 아니면 이전 고려 말 때 공민왕의 정책처럼, 또는 광종의 정책처럼, 또는 통일신라 신문왕의 정책처럼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겠다,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세도 가문들을 축출하는 거예요.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세도 정치 시기 때 권력 행사의 중심이 됐었던 정치기구 바로 비변사예요. 자, 흥선대원군 요번 이렇게 생겼고요. 비변사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도 정치 시기 때 있었던 권력의 중심이었었고 조선 후기에 정치 권력의 중심이기도 했었죠. 이 비변사가 세도 가문들의 정치 독점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애자.
그러면 비변사를 폐지했어요. 그럼 비변사가 하던 일을 다른 조직에서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의정부입니다. 원래 조선이란 국가는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 요것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가 비변사라는 이런 임시기구가 상설기구화되고, 그리고 이제 최고 권력기구가 됐잖아요. 원래대로 되돌리자. 의정부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변사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이게? 비변사라는 기구는 국방 문제를 다루는 회의 기구였었다가 정치 기능, 요것도 같이 했었던 거죠. 정치 기능과 군사 기능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삼군부란 기구는 조선 초기에 잠깐 있다 사라진 기구인데, 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왕권을 이제 강화시키겠다.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에서 쿵짝쿵짝하던 거 이런 거 다 없애겠다라고 한 겁니다. 조선 사회를 그래서 새롭게 개편하겠다. 정치도 새롭게 개편하겠다. 그러면 새롭게 개편한 통치체제를 기록으로 남겨야겠죠. 법전 편찬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이라는 법전, 육전조례, 이런 법전들을 남겨서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법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대전회통은요, 다만 요거랑 조심하셔야 돼요. 대전통편이라고 있었어요. 요거는 정조 시기 때의 법전입니다. 자,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흥선대원군은요, 6회를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그러면 안 헷갈리겠다. 그죠?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 정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꺼낸 회심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간 폐허로 방치됐었던 경복궁입니다. 자, 경복궁은요, 조선의 으뜸이 되는 궁이에요. 그것을 정궁이다 또는 법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소실됐었어요. 소실된 이 경복궁,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호랑이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짐승들 서식하고, 와, 이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가장 으뜸이 되는 궁이 이렇게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야,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요거는 상징적으로 복원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한다. 복구하는 거예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결국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이런 목적이죠. 상징적인 정책이에요. 자, 그래. 의도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돈이 많이 들죠. 경복궁 중건 사업. 지금도 경복궁은 복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에요. 규모도 그렇고 당시에 세도 정치 이후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단 말이지. 그래서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공사비 마련을 위한 자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런 겁니다.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합니다. 당백전, 일당백의 화폐, 기존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가 있는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친다면 5만 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500만 원짜리 지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를 널리 화폐 발행을 통해서 그 정도 돈이 500만 원 만드는데 그 정도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이걸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돈 없을 때 다 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물가가 폭등해요.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 그럼 돈이 많아지겠죠. 시장에 돈이 많아지겠죠. 돈이 막 많아지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같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즉 편의점의 삼각김밥이 1,000원, 1,500원이 아니고 1,5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막 혼란해지는 거야. 물가도 막 실시간으로 뛰는 거야.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을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물가가 급등해 버리는 거야, 당백전으로. 그러면 서민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경제, 민간의 경제가 막 발전했는데 여기서 막 망가지는 거야. 이건 뭐야? 잘못된 정책인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기부금을 걷어요. 원납전. 이건 강제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탈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는다. 좋은 정책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렇죠? 경복궁 중건 사업은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큰 실수가 된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왕권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세도 가문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당시 기득권층 양반들 있죠. 이 기득권 양반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고민합니다. 자,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앞서도 본 것처럼 원래는 학교예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로서 기존 선대의 유학자들을 기리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는 이런 공간인데 이게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하는 이런 거점으로 악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기득권층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거점인 서원을 전국적으로 없애는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전국의 서원 수십 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동묘라는 것도 폐지하게 되는데요. 자, 만동묘는요. 중국의 명나라 황실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에요. 명나라 황실을 제사 지내? 명나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조선 후기에 중국의 국가는 여진족이 되었던 청나라죠. 우리는 명나라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의리를 지킬 거야. 이 명분을 지켜낼 거야. 라는 흐름이 있었죠. 그 상징적인 거점이 만동묘예요. 만동묘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죠. 또 한편으로는 양반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그 거점으로 삼는 거야. 지방의 거점인 서원과 정신적인 거점 만동묘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했었던 이런 거점이었었던 거예요. 양반들이 반발하겠죠. 양반들의 반발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얘기합니다. 공자 맹자님도 백성들을 괴롭히면 용서하지 않을 건데 너희들은 백성들 이런 거점으로 괴롭히면 도적이랑 뭐가 다르니?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아까 봤었던 경복궁 중건 사업은 흥선대원군의 실수였거든요. 잘못된 방향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서원을 철폐하고 만동묘를 없앤다라는 거는 당시 백성들의 생활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었었던 거죠. 예,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흥선대원군을 가장 싫어하게 될 거냐? 양반들이에요. 당시 기득권층. 그지? 백성들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양반의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 기반을 막 흔들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잘못됐다. 이 정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해요. 하야는 물러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신하가 이렇게 물러나라고 요구를 해도 되나?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에요. 맞다. 왕은 누구야? 아들이죠. 흥선대원군이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아들이 성인이 아직 안 됐다예요. 근데 아들이 성인이 됐어요. 아들인 고종이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물러나세요.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세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하야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본 게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예요. 국내 개혁 정치는 어떤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었냐? 왕권을 강화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두 정치 때 무너졌었던 조선 왕실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에 하나만 덧붙여 볼게요. 삼정의 개혁인데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다. 여러분 앞서 뭐 봤었냐? 수탈이 너무 심했었다라고 봤었죠. 그것을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자라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 요 세 가지예요. 세금 제도의 문란이었었죠. 전정의 문란은 토지세의 문란이에요. 토지세를 함부로 막 잘못된 걸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자. 어떻게? 토지를 제대로 조사하자. 예, 이런 걸 양전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지를 측량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는 토지인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은 군포, 군대 가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군포를 거뒀는데 이 군포를 다른 사람 거를 막 전가하고 허위로 막 이제 부과시키는, 죽은 사람 것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호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균역법이라는 거는 군포징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 절반으로 깎아준 거거든요.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반도 군포를 내자. 양반도 군포를 내면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백성들한테 2배, 3배 걷고 남의 거 전가하고 어린아이 거 죽은 사람 거 걷고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호별로 걷는 겁니다. 양반이던 상민이던 집집마다 그냥 거두는 거예요.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았었던 것이요. 양반은 군포가 면제였었는데 호포제 같은 경우는 양반도 군포를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별이 없는 거죠. 누구도 내는 거예요, 이제? 양반도 내는 거예요. 양반도 낸다. 그래,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거거든. 이 호포제는 양반이 좋아할까요? 그럴 리가. 일반 백성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치? 극명하게 갈리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기득권층이 안 좋아해요. 백성들은 좋아해요. 다만 유일한 문제가 경복궁 중건 사업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 환곡의 문란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곡식을 빌려주는데 거기에 이자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 빌려주는데 안 빌려도 되는데 강압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 모래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횡령하기도 하고, 예, 이러한 문란, 이걸 우리가 환곡의 문란이다라고 하죠. 그래, 그럼 어떡하냐? 하지 말자. 사창제로 개혁을 합니다. 이건 뭐냐? 국가가 하는 것보다 자치적으로 민간에서 하도록 요거를 넘겨버리자. 공무원들이 너무 횡령하니까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바꾸자. 이게 사창제 개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한다. 이거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개혁이었구나. 국내 정치의 모습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는 약간은 살짝 호불호가 좀 있네요. 두 번째, 흥선대원군 당시에 대외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서양이라는 등장인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서양 세력들이 아시아 지역을 슬금슬금 넘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요 이전부터. 조선 후기 시기부터 서양 세력이 아시아 지역을 슬금슬금 침입해 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미. 왜? 처음 시작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현대사라는 게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지역이 서양이었는데, 그럼 자본주의가 뭡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요. 기존에 제품, 물건을 만들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다가 이제 기계라는 게 발명이 되는 거예요.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어서 신분이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곧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곧 권력인데 더 많은 지역의 물건을 팔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보니까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냥 싸게 사왔으면 좋겠어요, 원료를. 또는 그냥 뺏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랑 거래하자.
군함을 끌고 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랑 거래하자. 너네 국가에서 우리 물건 팔고 싶어. 너네 국가에서 원료를 좀 사갔으면 좋겠어. 속내는 이 지역을 나의 호구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식민지 쟁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에게 교류하자, 장사하자, 너네 지역에 물건 팔아먹고 싶어,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게 흥선대원군 때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서양 세력들이 군함을 끌고 오는데요. 이런 것을 이양선이다라고 합니다. 모양이 이질적인 배예요. 예, 위협을 하는 거지, 그지? 우리와 교류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조선사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겠죠. 서양에 대한 반감도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서양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등장하는 시점 흥선대원군 시기다.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이 흥선대원군 시기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됐었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지금 지도를 보면은 연해주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경 지역 한번 보자면 여기 북한 쪽인데요. 자, 이쪽이 중국이고요. 이쪽이 러시아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가 연해주라는 지역인데요. 이 연해주를 차지한 시점이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조금 바로 전쯤이에요. 어떻게 차지했냐? 중국과 서양이, 영국이 전쟁하는데 이거 아편전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1차와 2차에 걸쳐서 서양이 중국을 침략하는데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뭔가 중재를 해가지고 이쪽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확보를 해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 옆집에 온 거예요. 불안하죠. 소문 듣기로는 러시아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한대. 우리나라가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선택은 뭐였냐? 서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서양과 친해지자. 프랑스예요. 프랑스라는 서양과 뭔가 좀 교류를 하면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어. 국내에 프랑스 선교사, 천주교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접촉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기득권층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천주교와 접촉을 했다? 천주교는 조선 정부가 불법 종교로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 천주교 신자들을 싹 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프랑스 신부들도 처형된 거예요, 그때. 이게 병인박해예요. 자, 정리하면 흥선대원군 때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프랑스와 접촉했는데 잘 안 되고 결국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신자들을,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병인박해 사건을 일으켰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프랑스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조선, 이 괘씸한 것들 안 되겠어.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겠어. 라면서 그래, 이것을 계기로 통상을 요구하면 되겠다. 구실로. 이제 너희들이 우리 프랑스 사람들 죽였잖아.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런 요구를 하겠죠. 프랑스가 오기 좀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이 있었습니다. 이양선이에요.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까지 오냐? 평양까지 와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에 평안도의 책임자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들과 접촉을 해요. 그래서 아니 서양인들 같은데 이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일단 먼 데서 온 것 같으니까 먹을 거라도 좀 주자. 그랬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의 미국인 선원들이 평양 관내를 약탈하고 여러 가지 인명 피해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하지. 우리가 손님 와가지고 잘 보살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들이 우리한테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제너럴 셔먼호를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결국에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 뭐야?
조선, 이 괘씸한 것들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이것을 구실로 통상을 해야겠다. 물건을 팔아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 이 두 차례 사건은요,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두 서양 국가와 관련이 있구나.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미국이 쳐들어오겠죠? 보자.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가 무엇을 구실로? 병인 박해, 좀 아까 봤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을 구실로 하여 침입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뭘 요구하겠어요? 통상하자, 우리와 교류하자,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자, 조선, 당시 흥선대군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할게요. 이 프랑스가 강화도 일대로 침략을 합니다. 강화도는요, 인천 옆이에요. 지금 행정구역상은 인천인데요. 강화도에서 한강으로 거슬러 오면은 서울 한양이에요. 여기를 점령해서 이제 조선 정부를 압박하겠다라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와 이제 우리 군대와 충돌이 있을 건데 흥선대군의 선택은 이들을 물리치자예요. 한성근과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 군대와 충돌할 겁니다. 자, 지도상 보면은 이런 데입니다. 강화도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게 한강이에요. 여기 가면은 이제 한양입니다. 그렇지? 여기 점령되면은 프랑스 군함이 우리 궁궐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자. 그래서 한성근과 양헌수가 활약하면서 프랑스 군대와 막 싸웁니다. 맹렬한 이런 전투,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육탄 방어를 하게 돼요. 너무너무 힘겨운 전투였어서 왜냐? 저들의 과학기술,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근데 아주 정신력으로 우리가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맞선 거죠. 저렇게 무력으로 강하게 응징하는 거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프랑스는요, 안 되겠다. 조선을 점령하는 거는 쉽진 않겠다라고 하여 물러납니다. 근데 물러나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외규장각이 있었습니다. 규장각은 정조 때 만들어진 그 규장각인데요. 본래 기능은 왕실 도서관이에요. 왕실 문서들을 보관하는 게 궁궐 밖에도 있었던 건데 외규장각입니다. 여기에 도서들, 프랑스 군인들이 보니까 뭔가 좋은 책이고 귀한 책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의궤도 있었어요. 의궤는 조선시대 때 왕실의 행사들을 그림과 글로 남긴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반환이 되는데 프랑스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왜요? 병인 양요 때 이들이 약탈한 거죠. 프랑스를 물리치긴 했는데 우리 측 피해가 상당히 많았구나. 자, 미국이 좀 이따 올 것 같은데요. 미국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독일 출신 상인이었었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조선과 통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정부는, 조선 정부는 흥선대군 당시에요. 서양 세력에 대해서 막 지금 프랑스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대. 방법이 없을까? 이들을 협박할 방법이 없을까? 이 오페르트가요, 무덤 하나를 도굴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도굴 해서 무덤 안에 시신을 파헤쳐서 협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덤을 도굴하는 사건. 이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결국 이 사건,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흥선대원이 경악을 합니다. 왜냐? 오페르트가 도굴하려고 했었던 무덤이 흥선대원 아버지 남현군의 묘였습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 그러니까 당시 최고 권력가의 아버지 무덤을 도굴하겠다. 그래서 시신으로 협박하겠다라는 거죠. 야, 너희 아버지 시신 있는데 우리 얘기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훼손시킬 거야? 경악할 만한 사건이죠. 이들과 상종할 수 없다. 이들과 침입하면은 전투를 벌이겠다. 강경한 통상 거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 미국이 옵니다. 미국이 왜 왔어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하여 침입을 한 겁니다. 통상수교 요구를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미양요라는 전쟁입니다. 자, 이 미군이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성보라는 군사 거점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총책임자가 어제연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어제연이 맹렬하게 저항했는데, 여러분 요거 시작 부분에 봤었죠? 맹렬하게 저항했는데 무기체가 너무 딸려요. 탈영병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흙을 던지는 거예요. 돌덩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포와 총 사정거리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사정거리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미국은 멀리서 뿅뿅뿅 쏘는 거야. 이게 바로 눈물의 신미양요였었어요. 우리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전멸합니다. 예. 그럼 전쟁에서 졌네요? 미국이 조선 정부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통상하자. 그럼 우리 군대 물릴게. 흥선대원군은 거부해요. 미국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렇게 전멸했는데 저항을 한다고? 아이 거참, 우리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갑니다. 신미양요는 우리 측의 대패였는데 병인양요도 비슷했어요. 이들이 어찌됐건 갔어요. 물리친 건 맞아요. 자, 미국이 퇴각하면서 어제연 장군. 자, 어제연은 전사합니다. 여기 책임자였었던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수작이라는 깃발이에요. 이거를 전리품으로 가져갔겠죠. 예.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가 우리 측에 이후에 반환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피해를 겪었죠. 흥선대원군은 정책을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켜요. 뭐라고? 자, 요거 이제 수작이고요. 그리고 척화비라는 비석을 건립합니다. 척화비는요, 화친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예. 서양 세력이 침입하는데 서양과 화친을 맺자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주장이다 라면서 강경하게 서양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정책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전국에다가 척화비, 이 비석을 땅땅땅 이렇게 건립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신미양요의 결과였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 시기 때 이런 정책들은요, 결국에는 통상수교 안 하겠다라는 거죠. 서양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했구나. 우리 한국사 민족성의 저항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랬구나. 그럼 과연 이게 좋은 걸까? 옆 나라 일본은 다른 길을 갑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자, 일본이라는 주체가 한국사의 중요한 이런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 일본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아시아 일대가 서양의 침략의 각축장이 되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일본은 딱 보니까 미국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흙을 뿌리면서 저항을 했죠. 근데 일본은 저항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배우자. 강자에게 굽히는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저들의 문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자라는 이런 정책.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생각을 해. 서양이 굉장히 세구나. 그러면 우리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아시아를 넘어서 우리가 아시아의 그냥 서양인이 돼야겠다. 미국한테 공격받은 거 아시아에서 만회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와 아주 다른 생각으로 가는 거죠. 서양을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양인들이 먹던 거 막 먹는 거예요. 일본식 돈가스, 막 일본식 카레,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예. 일본이 음식 중에서 서양인 식습관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일본은 원래 불교 전통이 강해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아요. 생선은 먹는데. 근데 서양인들 보니까 고기를 먹는 거야. 아, 그래. 문명인이면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고기의 향이 일본인들이 처음 접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아닌 것처럼 덮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제 발전시키기도 한다. 아무튼요. 일본이라는 국가는 서양처럼 강해져야겠다. 서양처럼 침략해야겠다. 서양을 빨리 배워야겠다. 요 노선으로 간 거예요. 우리랑 다른 길을 같이. 그런 일본이 이제 우리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접근하기 시작할 때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이제 친이 정치하는 친정시대로 접어든 시점이에요. 강경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주도했었던 흥선대원군 이후에 아들인 고종이 정치를 하는 시기인데, 근데 이 시기 때는요 좀 다른 정책을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언제까지 서양과 싸워야 돼? 서양을 좀 배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당시 그 정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과 싸우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런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통상을 받아들이자, 우리는 문호를 열고 서양을 배우자라는 주장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규수?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 때 평안도 책임자가 박규수였었어요. 그리고 이 박규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누구냐? 박지원이에요. 할아버지 박지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박지원은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요. 술의 사용이 중요하다. 실학자 박지원, 중상학파죠. 중상학파 박지원, 술의 사용이 중요하다. 근데 왜? 청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래, 우리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랑캐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확대되는 거예요. 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주장.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서양의 문물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쯤에 일본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물을 좀 먹었어. 조선아, 우리와 교류할래? 일본 내에서는요, 본심은 뭐냐면은 서양에게 당한 거 아시아에서 만회하자. 아시아를 정벌하자. 일본이 이런 침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국가는 어딜까요? 우리입니다. 왜? 제일 가깝잖아. 정한론이라는 거는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침략을 하고 싶은 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아직 당장 그 정도 군사력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는 거냐? 일단 통상수교 거래를 하자. 서양처럼. 우리가 장사할 수 있게 해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나라도 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수교를 위해서 일본이 뭔가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본의 군함 운요호라는 군함이 강화도 쪽에서 어슬렁댑니다. 조선 수군이 포격을 해요. 그때 일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니들이 대포 쏴가지고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 잘못하다가 우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은 서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화해하고 조약을 맺자. 우리가 원하는 조약은 서로 장사하고 통상하는 거야. 상업 거래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서로 화친을 맺자. 자, 이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고요. 일본이 조선 수군의 포격을 유도한 거예요. 어슬렁대면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가 공격을 했대. 공격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비하는 목적이었었죠. 근데 일본의 요구는 보니까 평화롭게 마무리하재. 그러면서 조약을 맺재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고종이 친정, 그 다음에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래, 서양의 문물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었는데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과 운요 사건이 있었던 강화도 일대, 인천 근처긴 한데 여기 일대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양국의 대표가 만나서 일본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서양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요 내용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강화도 조약에. 조선은 자주국이래요. 왜 이런 게 있지? 일본과 조약 맺는데? 우리가 자주국이 아니었나? 우리는 자주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청나라의 입김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요. 일본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조약들이거든요. 조항들이거든요. 청나라는 우리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청나라를 섬기는 입장이죠. 자, 일본의 본심이 뭐라 그랬죠? 좀 아까 본 것처럼 한반도를 정벌할 거야.
언젠가 조선을 점령하고 말 거야. 이게 일본의 본심이에요. 정한론이 일본의 본심이에요. 그러려면은 조선에 언젠가 침략을 해야 되는데 조선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의 청나라야. 중국의 청나라는요, 조선과 사대 관계예요. 이전 병자호란 때부터 조선과 사대 관계를 통해서 쭉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였었어요. 조선이 청나라를 섬기는 이런 입장인데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톡 끊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청나라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청나라를 배제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싶은 의도다라고 이제는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요, 통상거래, 교류를 하는 거죠. 상업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조선 가서 통상거래, 상업활동, 통상거래를 할 수 있어요. 어디냐? 부산을 지정합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여기는 조선시대 때 외관이라는 일종의 관공서 또는 머물 수 있는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었어요. 부산항을 개항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원산과 인천을 지정을 할 거예요. 개항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구를 열고 일본인들이 와서 교류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허용해요. 해안 측량권과 치외 법권을 허용합니다. 해안 측량권은요, 조선의 해안을 일본인들이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뭐 친구랑 약속한 거예요. 뭐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집에 네 서랍 내가 뒤질 수 있는 권리를 좀 허락해줘. 나 너네 집 가면은 네 거 서랍이랑 네 귀중품 좀 뒤지고 싶어. 이게 해안 측량권이에요. 뭔가 불평등하죠. 그럼 나도 뒤질래. 그거는 좀 안 되지. 응? 치외 법권은요,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오겠죠.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오는데 개항장에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일본인들을 잡아다가 얘가 조선 사람을 괴롭혔어. 그러면 잡아다가 재판해야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치외 법권은 치안에 대한 이 권리는요, 우리에게 없다. 밖에 있어요. 일본 영사에게 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 영사가 재판하도록 하는 이 권리가 치외 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강화도 조약인데요. 지금 보니까 근대 시기 때 최초의 조약이에요. 지금 일본이랑 국가가 맺은. 근데 뭔가 좀 꺼름직하죠. 불평등한 모습도 있고요. 자, 이게 강화도 조약이었더라. 일본과만 맺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국가와도 맺을 거예요. 자, 근데 조금만 더 보고 다른 국가와의 조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조약에 세부적으로 강화도 조약 본조약 말고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해주는 딸려있는 이른바 부속조약 같은 게 있어요. 조일수호조교 부록이라는 거는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쓰면서 거래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항장. 그럼 부산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신미로 제한을 할 겁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 거죠.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것도 강화도 조약에 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일본과 거래하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뭘 사갈 거냐면요, 주로 이제 쌀을 많이 사갈 건데 쌀 수출에 제한을 둘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쌀을 많이 사가면은 국내에 쌀이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쌀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부여할 수 없어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 또한 없더라. 그래서 무제한, 무관세,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랬다가 요게 이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개정이 됩니다. 관세를 설정하고요, 방공령이라는 걸 규정할 겁니다. 방공령은 무제한 유출을 바꾼 거예요.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하면은 곡식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어요. 요것을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걸 방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세도 없었다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뭔가 조금은 공정한 느낌으로 이후에 바뀌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자, 요게 뭔지를 한번 보자. 일단 제목에 보니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나 봐요. 한번 보자. 배경인즉슨 강화도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체결된 다음에 우리 측 대표가 일본에 파견이 돼요. 이렇게 파견되는 사신단을 수신사라고 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볼 거거든요. 수신사로 갔었던 사람 중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김홍집이요. 일본에서 청나라 사람과 접촉을 해요. 청나라 관리와 접촉을 합니다. 이 청나라 사람이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중요한 책입니다. 청나라 사람이 요거는 책략, 계책이거든요. 너희 조선인들에게 내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줄게. 이게 조선 책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어드바이스를 합니까? 조선 너희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 서양 국가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잖아.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지를 알려줄게. 이게 조선 책략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 조선은 말이야. 조선 책략의 내용이에요. 러시아를 조심해야 돼. 러시아, 너희들 소문 언젠가 한 번쯤은 들었을 수도 있어. 러시아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싶어. 얘들은 자꾸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이런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 너희 조선한테도 위협이 될 수도 있어.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러시아는 나빠. 그 다음에 너희 조선 말이야. 서양 중에서 이 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돼. 바로 미국입니다. 너희 조선은 말이야.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돼. 관계를 맺어야 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 친구를 맺어야 돼. 라고 조언하는 게 조선 책략이에요. 이 글을 김홍집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는 거예요. 배포라는 거예요. 유포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본 사람들이 맞아. 러시아와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미국과 친교를 맺는 게 좋은 방안인 것 같아. 라는 여론이 확대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반발도 많이 있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죠. 청나라 사람은 우리에게 왜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청나라의 본심을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의 본심은 아까 뭐였었냐면은 언젠가 조선을 차지하고 말 거야. 청나라는 뭐냐? 조선 잃을 수 없어. 내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말 거야. 이게 청나라의 본심이에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는 4대 관계죠. 4대 관계라고 해서 청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위아래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서양 세력들이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 삼는 것처럼 청나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양 세력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청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 세력들아 잘 들어. 조선은 내 거야. 응? 조선은 네 게 아니고 그냥 독립된 국가 같은데 조선이란 국가는 내가 허락해야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야. 미국아 너 조선과 친구 맺고 싶지? 내가 다리를 놔줄게. 조미소 통상조약은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 청나라를 통해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미국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은 내 거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확인하고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 그것을 소문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청나라의 의도구나. 그러면 조선이란 국가에 대해서 욕심내는 주변 국가가 일본과 청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조선은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일본은 서양은 아니었잖아요.
서양 중에서 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좀 볼게요. 조미소 통상조약은 나름 뭐 괜찮아 보이는 조항들이 좀 있어요. 뭔지 한번 보자. 양국 중에서 한 나라가 위협받으면 서로 도와준대요. 즉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줘야 된대. 우리가 어려우면 미국이 도와준대. 이것을 네 글자로 거중조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뭐 손해날 건 없죠. 다음, 미국과 조약을 맺는데 미국이 요구를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른 국가와도 비교를 했을 때 너희 조선이 우리 미국 말고 다른 서양 국가와도 조약 맺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것보다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 우리 미국보다 더 잘해주진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 만약에 혹시라도 조선 너희가 다른 서양의 국가들에게 더 잘해주면은 그걸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해 줄래? 최혜국 대우라 그래요. 우리 미국은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계속 남고 싶은 거예요. 예. 조선이 그래. 최혜국 대우는요. 미국과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넘어갔었던 일본과 조일 무역규칙이 개정됐다라고도 봤었거든요.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가고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계속 이걸 맺게 될 겁니다. 자, 관세. 미국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조금 꺼림직한 것도 있네요. 어찌됐건 서양과 조약을 최초로 맺었구나. 배경이 뭐죠? 조선 책략의 유포예요. 황준센이라는 사람, 청나라 사람이 썼던 앞서 그 글인데요. 조선 책략이 유포돼서 요것을 수신사 김홍집이 유포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를 맺을 거냐 말 거냐 결국 맺게 된다. 그 맺은 내용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누구와? 서양과 맺은. 그치? 근데 최혜국 대우 보니까 조금 꺼림직하죠. 이것도 불평등한 느낌이 좀 있긴 하구나. 뭐 어찌됐건 서양과 친구를 맺은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우리가 친교를 맺게 되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할 겁니다.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할 건데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소개가 될 겁니다. 미국만 맺었을까요? 다른 국가와도 친구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프랑스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프랑스는 앞서 병인양면 때 싸웠는데요. 프랑스와도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와 가장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문제야, 천주교. 조선 정부는 천주교에 대해서 불법 종교다라고 규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천주교 대표적인 국가예요. 결국 조선도 천주교 포교를 이후에 허용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국가가 흥선대원군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조금씩 접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론 내용들을 일단은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요. 흥선대원군 시기 때의 모습과 고종의 친정의 모습의 시기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에 좀 혼란도 있겠구나. 그거는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